산에 오르려면 산을 보아야 하고 강을 건너려면 강을 보아야 한다. 산을 보지 않고서는 산에 오를 수 없으며 강을 보지 않고서는 강을 건널 수 없다. 산이 깊으면 정상이 높고 강이 넓으면 수심이 깊다. 계곡을 넘지 않으면 정상에 오를 수 없으며 수심 깊은 물이 지나지 않고서는 강을 건널 수 없다. 안녕하세요. 하늘한빛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은이 지그지글러, 옮긴 이는 이구용, 출판사는 큰 나무입니다. 성공의 궁극적인 요지는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의 8가지 분야인 행복과 건강, 재산, 정서적인 안정, 우정, 가정의 화목, 희망, 그리고 일상적인 마음의 평화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은 인생을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책은 성공으로 가기 위한 다양한 이야기들과 도전해야 할 과제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여기에 실린 글들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아침에 잠시 시간을 할애해서 들으셔도 좋고요. 점심시간이나 잠자기 전에 들으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단 몇 분만이라도 짬을 내어 들어보십시오. 그 짧은 시간의 투자는 분명 땅에 떨어진 진실의 이삭을 줍는 기회로 당신에게 다가설 것이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대에게 힘이 되어 드릴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몇 년 전 폴 하비는 꽁꽁 얼어붙은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이 어떻게 늑대를 잡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칼에 피를 흠뻑 묻힌 다음 그것을 얼립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칼날이 위쪽을 향하게 얼어붙은 땅 속에 칼의 손잡이를 박아 놓습니다. 그러면 피냄새를 맡은 늑대들이 와서 칼날을 핥습니다. 얼어서 무감각해진 늑대의 혓바닥은 어느새 날카로운 칼끝을 핥기에 이릅니다. 자신의 피를 흘리기 시작한 늑대는 그 피에 끌려 더욱더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칼날을 핥습니다. 죽음에 이를 때까지. 폴 하비는 여러 유형의 예를 들어 젊은이들이 마약과 알코올의 덫에 빠져드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마약과 알코올은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쾌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들은 그 쾌감에 빠져들고 그렇게 시작된 쾌락의 탐닉은 서서히 그들의 감각마저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마약의 효력은 점점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마침내 복용자는 더욱더 강도 높은 마약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헤어날 수 없는 중독이라는 낚싯바늘에 꿰이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늑대와 마약 중독자 사이엔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르긴 하지만 같은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노력은 적게 하면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의 법칙은 많이 주고 많이 베풀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보답으로 더욱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재능을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부정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재능을 부정한다면 정말 자신은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망설임입니다. 사람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의 언젠가 섬에서나 그 재능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내일이란 자신의 재능을 보여줄 기회를 피하기 위한 가장 큰 핑계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두려움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해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이든 안전하게만 하려고 듭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은 절대 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재능을 개발하지 않는 네 번째 이유는 무책임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를 자신의 잘못이 아닌 다른 것 혹은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는 데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앞으로 듣게 될 가장 슬픈 말들 중에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었더라면. 강연자 비키 히치게치 씨는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묻곤 합니다. 당신은 그때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혹은 그때 그렇게만 했다면 지금 더없이 기쁠 텐데 라고 말하면서 지나간 인생을 아쉬워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재능이 있느냐 없느냐는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해결책은 지금 바로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5가지의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부심입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으로 자신 스스로에게 가치를 부여해야만 가질 수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마음가짐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당신의 마음가짐입니다. 사랑.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 가장 잘하는 일인지를 늘 생각하게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세 번째 마음가짐은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신을 향한 마음가짐입니다. 이 믿음은 동료나 가족 구성원들을 향한 당신의 마음가짐에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 마음가짐은 소망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향한 마음가짐입니다. 정신과 전문의인 알프레드 애들러는 소망은 모든 변화의 근본이 되며 훌륭한 촉매제이다. 이것은 사람들을 주체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그리고 소망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현실적인 기대감이다. 5번째 마음가짐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과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당신의 능력은 당신의 미래에도 영향을 줍니다.
과거에 당신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미래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용서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적어도 이 5가지 마음가짐만 간직한다면 당신은 누구보다도 쉽게 정상에 오를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징역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장은 그 젊은이를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었고 그의 아버지가 유명한 법률학자였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네는 자네 아버지를 기억하는가? 라고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러자 재판장은 그 죄인의 양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생각에 한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자네는 곧 징역 선고를 받게 될 걸세. 자네는 훌륭한 부친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억이 있을 텐데 그분에 대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조언을 듣기 위해 아버지가 계신 방으로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잠시 책에서 눈을 떼시고는 제게 눈길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펜을 들어 뭔가를 계속 쓰시면서 나가 놀아라 얘야, 아빤 지금 바쁘단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같이 놀아달라고 하자 아버지께서는 나가 놀아라 얘야, 아빤 지금 이 책을 마저 읽어야 한단다 하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판장님께서는 제 부친을 훌륭한 법률가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을 잃어버린 친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은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책은 다 읽었지만 아들을 잃어버렸구나.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한 가지 일에만 열중하는 사람의 인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의 생활은 게으른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대화하는 법을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배워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그 대가가 따릅니다. 또한 다소 지나칠 정도로 일에 열중하는 사람들은 상대의 정서 수준에 맞춰 놀고 협상하고 대화하는 법을 배우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1997년 미 아마추어 골프 챔피언십의 최종 경기는 한 해 동안 벌어진 골프 경기 가운데 가장 흥분되고 극적인 경기 중 하나였습니다. 최종 경기는 스티브 스콧과 타이거 우즈와의 1전이었습니다. 18번 그린의 연장 마지막 홀. 동점 상황에서 스티브가 먼저 퍼팅할 차례였습니다. 타이거의 공이 스티브의 퍼팅 라인 위에 놓여 있어서 타이거는 자기 공이 원래 놓여 있던 자리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공의 위치를 표시하고 공을 치웠습니다. 스티브 스콧의 퍼팅. 아깝게도 공은 홀컵을 살짝 비켜 지나갔습니다. 이제 타이거의 차례입니다. 그는 조심스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능한 모든 각도를 점검했죠. 마침내 퍼팅할 위치로 가서 섰습니다. 바로 그때 스티브는 타이거가 본래 자기 공이 놓여져 있었던 지점이 아니라 그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 표시했던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타이거는 위치를 정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그의 퍼팅에서 타이거의 공은 홀컵으로 빨려 들어갔죠. 서든 데스. 승리는 타이거 우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스티브 스콧. 그는 분명 매우 훌륭한 본보기였습니다. 그가 만일 타이거 우즈에게 공의 정확한 위치를 상기시켜 주지 않고 타이거가 그대로 퍼팅을 했더라면 타이거는 반칙으로 2타를 더 친 것으로 처리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됐더라면 챔피언십 우승컵은 타이거 우즈가 아닌 스티브 스콧에게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스포츠맨십이며 인격을 갖춘 성실한 승리자입니다. 비록 스티브 스콧이 챔피언십 타이틀을 놓치긴 했지만 그는 분명 승리보다 값진 그 이상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수백만 골퍼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은 또 한 명의 승리자입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본보기입니다. 어느 날 한 여행객이 시골의 외딴 마을에서 자기가 길을 잘못 들어섰다는 것을 알고는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지나가던 그 마을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절 좀 도와주십시오. 그만 길을 잃었지 뭡니까? 그러자 마을 사람이 잠시 동안 그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이 마을로 들어설 때 이정표를 보았거든요. 여행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딘지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길을 잃은 게 아니군요. 당신에겐 지금 어디로 쪽으로 가야 할지 그 방향만이 중요합니다. 우리 중 상당수는 그 여행객이 처했던 상황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만족하지 못하며 또 때로는 마음의 평화를 갖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평화가 있는 곳,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곳,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곳. 바로 그 여행자처럼 우리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다만 나아갈 방향만이 필요합니다.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 당신이 가고자 하는 이정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당신에겐 나아갈 방향이 필요합니다. 링컨 대학의 총장은 대학에 막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이런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계획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계획대로 갈 수 없습니다. 인생이란 낯선 곳에서 목표라는 나침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데도 갈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은 단지 그 문제에만 빠져 그 속에 있는 기회는 보질 못합니다. 두 남자가 감옥의 철창살 안에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땅을 보고 또 한 사람은 하늘에 뜬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두 시각입니다. 상당수의 직장인들은 자신의 직업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일이 아무 불평 없이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쉽고 단순했다면 고용주는 그들보다 능력이 적은 사람을 고용해 더 싼 임금을 지불하려 했을 거라는 점입니다. 비관주의자는 기회를 놓칩니다. 일례로 새로운 제도나 혁신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안락하게 변화시키거나 생산적인 상황으로 변모시킬 것을 약속하면서 도입됩니다. 그러나 항상 이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그 제도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컴퓨터의 출현을 맞이했습니다. 컴퓨터가 처음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물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컴퓨터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컴퓨터가 오히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우리의 생활 수준을 엄청나게 증진시켰다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만일 앞으로 당신의 직업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에 불편을 겪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당신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이것을 좀 더 쉽게, 더 잘, 더 빨리,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마도 이 질문을 시작으로 해서 해답까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이 누렸던 모든 이익을 당신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이 67세 때의 일입니다. 멜로파크에 있는 그의 보험에도 들어놓지 않은 공장의 불이나 삽시간에 싸늘한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런 에디슨에게 헨리 포드가 나타나 75만 달러짜리 수표를 내밀며 이자는 받지 않을 테니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헨리 포드는 성공한 공장주였고 에디슨 또한 저명한 발명가로 이미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질문: 포드는 왜 그렇게 관대하고 너그러웠을까? 대답: 포드가 젊은 발명가였을 때 에디슨은 전동차에 대한 연구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에디슨은 포드가 자동차 가솔린 엔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 번은 포드가 에디슨을 찾아가서 자동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마침내 포드가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할 때 에디슨이 포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보게, 자넨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군. 자네에게 그 일을 더 열심히 하라고 적극 권유하고 싶네.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통수단 분야에 있어 획기적인 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확신을 하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에디슨이 포드에게 전한 격려의 말은 후에 그가 가솔린 엔진을 개발하는 데 있어 더욱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데 적지 않은 격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현재로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까맣게 모르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하루하루를 충실히 보내는 시간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친구이다. 라피이자 내 친구인 다니엘 라피는 자신의 저서인 사고의 도구에서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말을 전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뒷공론하는 소리를 들으면 막상 그 자리에선 그 이야기를 믿어야 할지 고민하기도 하지만 일단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는 비난의 도마 위에 올랐던 그 당사자와의 관계가 괜시리 서먹해지면서 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느낌이 쉽게 가시질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 내 배우자, 내 아이들, 내 친구들, 심지어는 내 인생이 때로는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면 그보다 더욱더 자신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일단 내뱉어진 말은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당신 자신과 대화를 하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열정적으로 말하십시오. 그것들을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십시오. 승리하기 위한 마음가짐은 자신의 마음에서 외치는 말을 제대로 듣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뭔가를 믿고자 한다면 그것을 조용히 생각하기보다는 스스로 들을 수 있도록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을 훨씬 잘 기억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읽는 것이 우리의 어휘력을 증강시키고 말솜씨 또한 더욱 유창해집니다. 나아가 사고의 영역도 넓힐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것 덕에 영감을 얻고 감화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스스로 그 믿음이 점차 증가함을 느끼게 됩니다. 말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내적 감정과의 조화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인생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진실에 만족하게 됩니다. 신을 찬양하는 것은 신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면 신과 더욱 가까워집니다. 여기까지 하늘 안비씨였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든지 시작해 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